자, 이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그 마지막 한 페이지 남았죠. 거기 잠시 보겠습니다. 145페이지에 기타 보완제도. 요 부분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법이 그 신설법이지 않습니까? 지금쯤 뭐 꽤 몇 년 지났지만 그래도 신규 법인데 예전에 과태료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어떤 제재 수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법을 위반해 놓고 과태료 부과되는 것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벌금도 아니어서 전과에 오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버티는 거예요. 납부를 안 하고. 그래서 계속 국가 입장에서는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그러면 또 시민은 법 위반자들은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는 제도였더라 이거지. 그래서 새로운 이 법을 만들 때요, 이렇게 몇 가지의 보완 제도를 두는데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상습 체납자들, 고액 체납자들, 그다음에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과태료 관련 질서 위반자들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봅시다. 1번 관어 사업의 제한. 이 제목을 보면 눈에 익죠? 네, 관어 사업의 제한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의무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자, 관청이 허가한 사업을 제한한다.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을 취소시키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마침 어떤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과태료 위반 사범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자, 행정청은, 자, 여기 행정청이 있죠? 행정청은 어떤 자가 있는데 이 자가 이제 법을 위반한 자야. 질서 위반이라고 합시다. 질서를 위반한 자인데 마침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야. 사업. 네. 요 사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이런 게 있죠. 네.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이런 형식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법을 위반해서 이제 질서 위반자가 됐어요. 그런데 체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 3회 이상, 그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 위반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3회 이상 체납. 그리고 체납일로부터 요 3회니까 3회가 각각, 그러니까 3번 이상 위반한 거죠. 여기서 1년 이상 경과했대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돈을 안 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체납금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 네, 500만 원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요. 천재지변 그 밖에 중대한 재난 등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플러스 특별한 사유가 없이. 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자, 아무튼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요건을 갖춘 자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청은 요거 있죠? 허가나 인가 등록. 네, 요걸 이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요게 이른바 관어 사업의 제한이다. 여러분 행정법 총론을 1차 과목에서 배우실 때 여기서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문제가 된다고는 나왔었죠. 근데 지금 만일 이런 것이 혹시 헌법재판소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 내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건들이 강하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 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 도대체 이만큼 여기 과태료 액수가 이렇게 많은데 더군다나 3회 이상 계속 안 내? 그리고 1년이나 경우가 있어요. 이런 특별한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부당하게 결부시킨 건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신용정보를 제공한다.
네, 신용이라는 것은 원래 신용은 경제학적 개념으로서의 신용은 이제 돈을 빌렸던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재산이 없으면 아무래도 갚을 능력이 없지. 과태료를 자꾸 체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돈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제 신용 평가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제도상 현재 그 개인의 신용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듯이 신용정보회사, 그지?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한 군데 회원으로 가입해놨어. 신용회사에 가입을 해놓으면요, 1년에 회비 몇만 원 내면 언제든 들어가서 내 신용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무튼 여기에 모든 이 회사에 개인의 정보들이 막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대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요 신용정보회사가 갖고 있는 나의 정보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고서 이제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데. 자, 아무튼 이러한 제도인데, 이런 신용정보회사가 요 행정청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체납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행정청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청이 어디에다가요? 네, 신용정보회사에다가, 네,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체납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신용 점수를 이제 깎겠죠. 이것도 일종의 제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또 나오는데,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이 내용, 얘네들도 그렇죠. 얘네들도 고액 상습 체납자인데, 아까 저건 관호사업 제한이고, 요건 이제 감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치. 네, 제도가 약간 달라요. 요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액수가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늘어나던데, 보니까, 보세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러니까 주체는 법원이 된다는 거지.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 납부가 있을 때까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또 1년이 경과 있고, 그렇죠? 3회 이상 체납, 그 다음에 1년 이상 경과,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다른데 1000만 원, 약간 500만 원이었죠? 네, 1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 이거야.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 체납자에 대해서 법원이 한다는 얘기죠. 법원이, 물론 여기 이제 검사가 이렇게 청구한다는 것이고, 법원이 감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 처분을 내릴 수가 있다. 요건 이제 유치장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자유를 구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집에 못 가게 하고 가둬버립니다. 고통스럽겠죠,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를 뭐 빌려서라도 빨리 내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30일 범위 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왜 또 30일이라고 했을까? 네, 우리가 그 형벌 중에는 징역형이 있는데, 징역형은 1개월 이상입니다. 1개월 이상이요. 30일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뭘 잘못했어도 이거는 전과자가 아니라 과태료 사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위반자이기 때문에 그 징역형보다 과하게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30일 범위 이내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네 번째가 뭐냐면 그 등록 번호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번호판,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자가용 몰고 다니면 여기 번호판이 있죠. 뒤에 번호판이 있는데 이것을 영치한다. 영치라는 단어는 본래 소유자로부터 그 물건을 잠시 분리시키는 행위를 영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가져가 버린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요, 자동차에 와가지고 드라이버로 나사 풀어가지고 번호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차가 돼버리죠. 참고로 형법상 만약에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달리죠? 그럼 그건 범죄 행위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범죄 행위야. 따라서 번호판이 없는 이상 이 사람은 자기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큰 고통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간접적으로 과태료를 내게끔 하는 그런 제도예요. 자, 행정청은 여기 이제 행정청이 있고, 요 자동차 소유자가 만약에 이 사람이 질서를 위반한 자야. 그런데 이제 과태료를 안 내고 있어. 과태료 안 내고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영치한다 이거지. 이거를 영치한다 이렇게.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 1번 동그라미 1번으로 되는 게 바로 이거야. 행정청은 읽어보세요. 행정청은 자동차의 운행 관리 등에 관한 질서 위반 행위 중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그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항의 전반부군요. 네, 1항의 전반부고 1항의 후반부가 있는데 요거는 뭔가 하니 요 행정청이 혹시 자동차 등록 업무 담당 기관이 아닐 경우 그 뜻이야. 원래 대개 이 자동차 등록판을 영치하는 기관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었어요. 그게 구청이었죠. 대개 구청에서 구청에서는 이제 뭐 세금을 안 내거나 그러면은 자동차 관련 세금을 안 내고 그러면 막 번호판 떼가 그랬습니다. 여기 후반부는요. 혹시 요 청이 자동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하고 다를 때 이 말이야. 다를 때.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냥 같을 때 그 뜻이고 다르다. 여기는 이제 구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과태료가 문제된 곳은 시청이다.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도 이제 영치는 하고 영치할 수 있어요. 영치할 수 있는데 등록 업무를 담당한 이 기관에게 이 사실을 통지라고 했습니까? 통보입니까? 네, 통지죠. 알려준다 이거지. 통지. 왜냐하면 얘네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동차 등록 업무 담당 주무부서니까 주무관청이니까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요게 동그라미 1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요거 이제 2번이죠. 동그라미 2번에. 네. 만약에 이것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가 있어. 요 소유자가 A가 소유자였는데 이게 이제 B로 이렇게 이전되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전할 때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매매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요 행정관청에다가 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밀렸던 과태료를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 뜻이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록된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자는 압류 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렇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5장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끝났습니다. 그럼 현재 남아있는 법은 두 가지예요. 제6장의 주민등록법, 요 7장의 가족관계 등 등록에 관한 법률. 참고로 요 두 가지 법률은 사실 제가 아는 한 우리 국가고시 시험에서 시험 과목으로 등장하는 법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다른 시험 과목에 다른 시험에 이제 요 법률이 출제가 되는 건 내가 거의 뭐 기억이 없어요. 잘. 그래서 우리 행정사 시험에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했다고 보는데요. 따라서 이제 특히나 주관식으로 출제될 때 아직 그렇게 기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사 시험만 하더라도요. 작년에 처음일 거예요. 작년에 처음으로 여기 제6장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 중에 그 재발급이 출제가 됐어요. 20점짜리 주민등록증. 여러분 17살 되면 주민등록증을 그 동자치센터로부터 받거든요. 주민센터로부터. 네, 이제 갖고 다니다가 뭐 분실할 수도 있어요. 분실하거나 훼손됐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발급받는 절차에 대해서 쓰라 20점짜리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니까 한번 공부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정연하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이 부분 그냥 그 많은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가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읽어나가면서 그걸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 이건 그렇구나. 이건 저렇구나. 그래가지고 최대한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대비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작년에 출제됐다고 했던 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절차도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썼던 요 문제집, 우리가 이제 다음 코스로 우리가 문제집을 하는데, 문제집에 제가 수록을 해놨던 문제였습니다. 그대로 나왔더라고. 저기 뭐 제목도 똑같이 그대로 나왔어.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들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장 주민등록법 주민, 어느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이제 어떤 행정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민이라고 하죠. 주민. 그럼 국가 차원에서는 도대체 이 관할구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를 평소에 동향을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단 말이야. 흔한 예로 금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총선거를 하려면, 실시하려면 당장 유권자들의 주소를 알아야 돼요.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명단을 확보해야만 그들에게 투표 용지를 발급해서 선거 사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여러 가지 국가가 정책을 펴려고 할 때 이 지역의 인구수,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몇 명씩 분포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연령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노인들이 많으냐.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노인 관련 정책을 펼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이러한 사무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주민등록 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사실. 국가사무예요. 국가의 사무인데 지금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을 뿐이지, 그건 국가적인 사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목적을 읽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요. 목적. 자, 이 법은 일단 두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이 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그렇지? 그리고요, 첫째 줄 다시 봅니다. 이 법은 시, 괄호 열고, 특별시, 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 또는 구, 괄호 열고 자치구를 말한다. 이해 같다. 예, 주민을 등록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죠, 여러분? 이제 문장으로 옮길 때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하셨는데 광역단체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가 있고, 도가 있고, 특별자치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초단체에 시, 군, 구가 있습니다. 시군구. 그러면 이 주민들을 등록할 때 등록 단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등록 단위는 당연히 군, 시, 군, 구는 여기 들어가겠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괄호만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괄호만 빼고 그러면 시, 군, 구 이렇게 되잖아요. 괄호. 시, 군. 자, 주민등록 사무는 시, 군, 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라고. 시, 군, 구를 중심으로 됩니다. 기타 이제 특별히 취급해야 될 것이, 요 특별시나 광역시는 요 도와 달리 면적이 좀 좁아요. 그죠? 도처럼 뭐 경상도, 경상북도처럼 넓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여기에 이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열고, 다시요. 예, 특별시, 광역시는 제외하는 거냐. 내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는 같은 시지만 제외한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그냥 시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가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괄호 열고, 특별시, 광역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외하고.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안에는 뭐가 있다고? 구가 있는 거죠. 네. 특별시, 광역시는 이제 구 단위에서만 등록하는 거죠. 이 말은 요 시는 바로 도에 있는 시를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여기 시에서 빠집니다. 특별자치도는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자치도는 또 들어간다.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하는데,
제주도는 광역단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초단체가 아예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건 또 들어갑니다. 특별자치시는 따로 규정을 안 해놨죠. 왜냐하면 특별자치시는 요 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구 안에는 자치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괄호 안에 자치구. 여러분 구 중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도 있습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큰 대도시에는 행정 단위로서 구가 있는데 요 구에는 그런 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요건 지방 자치단체로서의 구만을 얘기합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저 빨갛게 동그라미 한 거 있죠? 시군구가 원칙이고 여기에 이제 특별자치도까지 해가지고 요건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광역단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이 사무를 관할합니다. 자, 2번 사무의 관장 나왔어요. 사무의 관장.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지금 얘기한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장하지요. 그리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그 대신 특별자치도지사는 또 포함하고 똑같죠? 위하고 그 관할 범위하고 그 관장하는 기관장 똑같습니다. 네, 괄호 2번. 그런데 여러분 그 주민 이사를 갔을 때 전입신고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전입신고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전입신고를 여기 가서 하나요? 네,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하지 않았죠? 되게 어디에 가서 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했잖아요. 동사무소. 지금 이제 주민자치센터고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동네에 있는 그 예전에 동사무소라고 불려졌던 곳을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센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앞으로 이제 복지센터라고 또 명칭을 바꾼대요. 제가 보기에 자꾸 명칭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명칭 한번 바꿀 때마다 수백억 원이 들어요. 예산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거기 그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센터 자체는 주민센터라고 부르고 거기에 기관장 있죠? 기관장은 여전히 그냥 동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읍장, 면장, 동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래 이 업무를 관장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구청장이 아닌 구의 구청장, 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그리고 읍장, 면장, 동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그다음에 출장소장에게 출장소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위임한다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은 또 이 구의 구청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치구였고 이 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장을 말합니다.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다 위임돼 있죠. 우리가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냥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자, 3번으로 들어와요. 감독. 이러한 주민등록 사무는 제가 아까 국가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사무.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중앙부처의 장관이 이 사무를 총괄 감독합니다. 누굽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네,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등록 사무의 주무관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 사람들이 바로 광역단체죠.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거야. 전부를 위임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 위임은 일부 위임이지 이렇게 그죠?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죠. 뭐 전부를 위임한다 이렇게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자, 4번 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돈 내는 것들이 많아요.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띄더라도 한 500원 냅니까? 600원 내죠. 동사무소에다가. 그럼 이러한 돈의 수입이 생긴단 말이야. 누구의 수입으로 하느냐? 보세요. 국가의 수입으로 하면 어때요? 야, 국가는 엄청나게 안 그래도 중앙정부는 부자인데 이걸 국가사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국가사무를 통해서 얻는 수입은 국고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특별히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는 또 어떻게 부담해요? 수익자 부담 원칙이잖아. 수익을 얻는 자가 경비도 부담해야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경비 부담. 이러한 주민등록 사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돈, 예산은 해당 시, 군 또는 구의 부담으로 합니다. 이 말은 이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국가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 생각을 해보면 원래 국가 사무를 지방기관에다가 위임을 하면 국가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100% 예산을 내려다 줘야 되는데 수입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 밑에하고 연결해서요. 수입도 지자체에 수입을 하고 그 대신 경비도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이런 규정을 특별히 둔 것 같습니다. 자, 6번으로 내려오세요. 대상자. 누가 이런 주민등록을 하냐 이거죠. 누가 주민등록하냐. 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입니다. 30일 이상이라고 있어요. 30일 이상 목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 여러분 민법 배우셨죠? 민법에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 주소고 그러니까 생활의 근거지를 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는 곳이 주소예요. 그리고 거소는 주소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그것도 장기간 계속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고자 하는 곳이 거소죠. 그러니까 주소만큼은 그렇게 어떤 확고한 거주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거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소나 거소를 어느 관할구역에 이제 정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 법에서는 거주지라고 한다 이죠. 자, 주소나 거소를 거주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주지.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될 사람들 특히 주민이라고 부르는데 주민.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해야 되는 주민이냐. 여기 이제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 1번 보세요. 거주자라고 나오죠.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 여기 이제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거주불명자. 20조 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20조 6항은 저 뒤쪽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보는데 어떤 사람이 주민등록은 돼 있는데 이상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원래 세입자로 등록이 돼 있는데 한 번도 코빼기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건물주가 이제 신고를 한다거나 그래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 사실이 불분명해. 네. 요 내용은 153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20조 6항이요. 거기다 메모해 놓으세요. 153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53페이지에 오면 이제 거주 불명자로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네, 거주가 어디에서 거주하는지 확실해질 때까지 국가로서는 이제 어딘가에 그 주소를 두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거주 불명자로 등록을 시켜버려요. 요것도 있다 이거지. 그다음에 3번에 재외국민.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적자이긴 해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원래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일정 기간 이상으로 항시 머무르는 사람들 있죠. 뭐 해외 유학생이나 아니면 뭐 상사 주재원이라든지 해외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외국민입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이 가처럼 만약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었는데 한국에 귀국해서 재등록 신고를 하거나 그럼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또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등록하고 그 괄호 2번은 이제 뭐 특별한 특칙이죠. 특칙. 그래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 군부대죠. 군부대에서 기거하는 군인들. 대개 장교들이 군부대에서 기거하잖아. 장교. 이런 사람들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그래서 이 군인, 장교라고 하는데 장교뿐만이 아니에요. 장교뿐만 아니고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조신 때 들어간다. 수정하겠습니다. 장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들이 군대에 가면은 그 사람 주소가 어떻게 되죠? 이제 20살짜리 아들이 군대 갔어.
그러면 주소도 그 군대에 있는 곳으로 따라갑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있는 거 있잖아. 세대주가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합니다. 그다음에 7번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떼어보셨을 텐데 가서 발급받으면 여러분이 갖는 거는 조그만 A4 용지만한 종이를 하나 받죠. 그죠? 여러분 그거는 일종의 사본입니다. 사본이고 원본은 어디 있겠어요? 원본은 이제 행정기관의 컴퓨터 속에 있는 거지. 컴퓨터 속에 있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출력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게 뭡니까? 그걸 주민등록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민등록표. 행정기관은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주민등록사항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어. 그거를 주민등록표라고 부릅니다. 네, 전산정보 처리 조직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산정보 처리. 컴퓨터화 돼 있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이거지. 근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 그 안에 개인별 주민등록표. 거기 밑에 있죠? 개인별 주민등록표. 그 다음에 세대별 주민등록표. 그리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 이런 형태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 2번에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이제 나 박정섭이라는 한 사람의 주민등록표가 있어. 그러면 이건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합니다. 네. 내가 태어나서 어디서부터 살아왔고 얼마큼 이사를 해왔는지 쭉 그 역사가 종합적으로 기록돼 있어. 그리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대주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 전체가 하나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이룹니다.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네. 사람에겐 이름이 있듯이 각 개인별로 이제 관리하기 쉽게 번호를 각각 부여를 했어요. 우리는요 국가가 번호를 하나씩 다 붙여놨다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 국민들은 그게 바로 뭡니까? 주민등록번호죠. 주민등록번호. 아라비아 숫자로 있는 번호만 딱 찍으면 그게 누구의 정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다음에 괄호 4번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기록 등등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신고라고 나오죠. 신고. 자, 주민등록을 할 때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고한다. 신고한다.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주민들이 내가 이 지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박정섭 씨는 그러면 박정섭 씨는 여기 이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것을 허가합니다. 그러니까 허가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고하면 행정기관은 그냥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신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네, 예외 있습니다, 사실. 이따 보는데 직권으로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자, 정리 2번 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 번호 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 번호 순으로 정리합니다. 자, 3번 신고사항. 도대체 뭘 신고하라는 얘기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뭘 신고합니까? 물론 여기 이제 읍장이나 면장, 동장에게 위임됐다고 했어요. 자, 박스를 보시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 관계, 합숙하는 곳은 관리 책임자,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등록기준지. 옛날로 말하면 이제 본적, 예전에는 본적이라고 표현했죠. 본적. 그런 호적 제도가 있을 때는 본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 등록기준지라는 명칭으로 새로이 불려집니다. 등록기준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등록기준지하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되게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등록기준지는 저쪽 충청남도 태안군이야.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고향이지. 등록기준지가 있고 지금 사는 곳은 이쪽이다. 수도권이다. 이게 이제 다르죠. 그 다음에 주소,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자는 그 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왜냐하면 외국인도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죠. 엄연히 지자체 소속의 주민입니다.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전입지,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자, 누구든지 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재외국민의 신고 나옵니다. 자,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된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일정 기간 체류하고 있으면 국가로서도 이러한 동향을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신고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잠깐 들어와서 부모님 얼굴 뵙고 나가는 그런 목적의 체류가 아니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예요. 비교적 장기간. 그럼 신고합니다. 자, 5번 신고 의무자. 세대주가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대주가 신고하는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가 합니다. 만약에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박스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합니다.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이 신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을 보면 제10조의 2에 따른 신고 이렇게 나왔죠. 10조의 2는 뭡니까? 그 148페이지 맨 아래쪽에 아까 봤잖아요. 그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신고할 목적으로 체류할 때, 입국할 때, 그때 신고하는 거 있죠. 그때는 재외국민 본인이 해야 됩니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해서 그 박스 안에 있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서 6번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 의무자. 기숙사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정정신고라고 되어 있죠. 자, 신고를 했었는데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8번하고 9번은요. 그러니까 150페이지 8번하고 9번은 두 가지 이제 묶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봤듯이 주민등록지와, 그러니까 주민등록지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 등록지가 있죠. 가족관계 등록지, 가족관계 등록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등록기준제라고 했잖아요. 등록기준제. 여기서는 가족관계 등록을 하고, 아까 제가 뭐 충남 태안 이렇게 되잖아요. 충남 태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울이다 그러면 주민등록지가 있고, 등록 기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라고?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등록하는 곳. 여기는 가족관계 등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하는 곳.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관할 행정기관장이 따로 있죠. 여기도 뭐야? 시장, 군수구청장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도 시장, 군수구청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신고를 하는데 여기다도 신고할 사항이 있고 여기에다 신고할 사항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 편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해 준다면, 만약에 어떤 연결되는 관계에 있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공통적인 사항을 신고했을 때 국가로서는 한 군데서 신고를 받으면 국민이 다른 곳에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이걸 서로 연락을 취해서 서로 이쪽에다가도 등록해주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편해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은 한 군데다만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을 취해서 이쪽에다가도 통보를 해주면 그걸 받아서 여기서도 등록을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 관계예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보면 됩니다. 8번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8번은 여기다가 등록하면 이쪽에다가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신고하면 여기다가도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8번 읽어봐요. 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가름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요. 아까 보세요. 출생신고를 하면 여기에 신고사항 중에 생년월일이 있었죠. 생년월일. 그럼 자동적으로 생년월일이 여기 올라가는 거지, 그 사람이. 여기다가 신고를 하는 순간 자기 아버지의 세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자, 이렇게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가름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치시키라는 얘기예요. 괄호 3번. 신고 대상자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잖아요. 되게 다르죠? 다른 경우 많지?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신고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이 법에 따른 신고를 받아서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많이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통보 내용대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해야 되는 거야.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해야죠.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세요. 9번은 자, 이렇게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9번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여기에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만약에 정정 또는 말소하게 되면 그 내용을 이쪽에다가 또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받았죠. 뭔가 종이가 왔지.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담긴 종이 한 장을 받았어. 근데 받아놓고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자기가 본래 갖고 있었던 가족관계 등록부 내용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면, 아래서 두 번째죠.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를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 또 알려야 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정확히 알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는 이제 법률 수준에서 답안지에다가는 이 법률 내용만 쓰면 되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서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제도는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개인의 정보가 양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가 불일치하면 안 되므로 서로 일치시키도록 이렇게 서로 통제하도록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하고 좀 쉴까요? 10번 거주지의 이동. 거주지의 이동을 보시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여러분 많이 한 거야. 이사 간 거예요. 이사 가면 그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14일. 그러면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요, 이런 전입신고를 받죠. 그럼 지체 없이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이 사람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이어야 자기 관할구역으로 전입신고를 수리를 하죠. 그러니까 전산조직을 이용해서요, 이 사람이 전에 살던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려야 돼요. 전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알리고, 이 사람이 원래 거기 기록되어 있었던 주민등록표와 관련된 문서들을 이송해 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이송 요청을 받은 원래 살던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은요, 주민등록표와 관련 문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세대주를 포함해서 전 식구가 전부 이사 가는 경우가 있고, 세대주는 남아 있는데 그 뭐 아들이나 딸 중에 한 사람만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무튼 약간 이제 보내는 게 달라요. 그러면 그래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그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 조직을 이용해서 이송합니다. 컴퓨터로 이송하니까 막 빛의 속도로 팍 가버리지. 그러면 이제 4번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관련 공고가 이송되어 오면 전입신고서와 확인하고, 지금 이 사람이 신고서를 제출했잖아요.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해야 됩니다. 전입신고에 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 방법 등은 대통령이 정한다. 아마도 제 짐작에 제가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런 세세한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정확히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거주지의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 창구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한 1분 정도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요 순간에 이러한 절차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양쪽에서 공무원들끼리 서로 전산으로 보내고 그거 금방 확인해주면 그걸 보고서 네, 전입신고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네,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네, 이걸 이제 집에 돌아가 계시면 우리가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마 즉시 적어도 바로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요 금방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자, 11번 다른 법령에 따른 여기까지만 할게요. 11번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의 관계. 제가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소가 변경된다는 얘기고, 그럼 수많은 개별법들이 주소가 변경됐을 때 그 변경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산을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인적생활보장법 등 여기서 거주지 이동이 있으면은 여기서도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요.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